열의 원래 이름이 열 에너지라서 열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열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 열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너네 알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는 거야. 근데 열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되겠어? 그래서 얼마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는지가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얼마만큼인지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열 에너지가 생기려면 반드시 물체가 뭘 받고 있어야 돼? 마찰, 저항을 받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또는 저항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기니?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44페이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6페이지 간단한 문제부터 볼까요? 46페이지에 25번 205번 보시면 그림은 2kg의 물체가 10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진입해서 5m 간구에 정지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2kg짜리 물체였고요. 이 물체가 10의 속력으로 갔는데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가는 순간 얘가 멈췄다는 겁니다. 정지.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운동 에너지가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게 아니고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0 됐으니까 얘가 새로운 에너지, 무슨 에너지가 됐다는 얘기야.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온통 다 전환됐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가 얼마야?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이 열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0이었으니까 이때 열 에너지가 100만큼 생겼겠구나 이 얘기예요. 되겠어? 100만큼 생겼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얼마만큼 발생했니? 라고 얘기하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니?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 에너지가 발생한 이유는 사실은 마찰이 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받은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했으니 마찰이 한 일은 마찰력에다가 그 마찰력으로 밀도가 거리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밀려나간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5m라고 줬단 말이죠. 그러면 마찰력은 얼마여야 됩니까? 20N의 마찰력을 5m 동안 받았구나.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100만큼의 열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었구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 에너지는요.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마찰이 한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작용한 마찰력이 얼마냐? 또는 마찰력을 주고 밀고 간 거리가 얼마냐?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복잡해도 문제를 푸는 개념은 이겁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문제를 푸는 개념은 이거예요. 그래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구해라. 그게 바로 마찰이 한 일이고 그만큼이 발생한 열이다. 근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요. 열을 그래서 뭐라고 했니?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열을 다른 말로 열량이라고 했던 거 알아요? 그래서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이동한 열량이 얼마니? Q는 C암타. 그거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열량 단위가 뭐였어요? 열량 단위.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였단 말이에요. 줄인 적이 없었어. 되겠어? 근데 우리는 열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줄 단위로 계산을 해서 100줄만큼의 열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를 중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선생님 이걸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1칼로리가 몇 줄인지 실제로 실험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칼로리가 몇 줄인지를 실제로 실험한 과학자가 있어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물이 들어있는 통에다가요. 이렇게 프로펠러 날개가 달려있는 막대를 꼽아놓고 이 막대에서 추를 딱 하고 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치는 순간 얘가 후루룩 감긴 실이 풀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추가 가지고 있는 추의 위치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물속에 있는 프로펠러 날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추의 위치 에너지를 프로펠러의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과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니?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손실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 사실은 추의 위치 에너지가 100만큼 감소했어. 그러면 열도 100만큼 발생해야 돼. 됐니? 그랬을 때요. 여기에 있는 물이 100g이고요.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온도가 만약에 2도 올라갔다 라고 친다면 그래서 이때 발생한 열량은요 라고 하면 Q는 C 암탈이잖아요. 물의 비열은 1이고 질량은 100g이고요. 온도가 2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상승한 열량이 200칼로리네. 그러면 200칼로리가 100줄이라는 뜻이네. 그러면 1줄은 2칼로리네. 이런 식으로 환산하겠다는 얘기야. 이 실험을 한 과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실험을 한 과학자가 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따서 일의 단위를 줄이라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줄의 실험 장치야. 그 결과 이 사람은 1칼로리와 똑같은 일이 얼마? 4.2줄이라는 걸 알았다. 1칼로리가 4.2줄과 같아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됐어? 1kcal가 얼마라는 거야? 4200줄의 일과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 100줄이라고 하는 건 몇 칼로리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얘를 4.2로 나누시면 칼로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숫자들을 우리는 열과 일을 전환시켜주는 이 숫자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1줄이 몇 칼로리인지 됐니? 1칼로리가 몇 줄의 1과 같은지를 환산할 수 있는 상수값을 계산한 사람이 줄이라서 우리는 얘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를 그 사람의 이름 줄로 불러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줄의 실험 장치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칼로리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칼로리를 일로도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간단히 그려놓은 게 206페이지입니다. 아니 206번입니다. 206번의 답을 찾아볼래요? 네요. 20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보시면 단열 용기 속의 물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안에 있는 회전 날개가 돌아가서 물과 마찰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높아지고요. 이때 추가 낙하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 물과 회전 날개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열 에너지의 크기는 mgh죠. emgh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요. 가장 무식한 역학을 그동안 배웠던 건데 실제로 물체가 떨어진다. 무슨 운동하니? 무슨 운동하니? 자유낙하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는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공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가 아니고 그냥 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낙하 운동을 할 때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에 나온 것처럼 빗방울입니다. 빗방울. 빗방울은 공기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낙하 운동을 한단 말이죠. 자유낙하를 안 합니다. 그러니 빗방울이 떨어지면서요. 속력이 일정하게 무한대로 계속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유낙하를 하면 시간당 속력은 10씩 무한대로 계속 빨라져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너네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요. 뭐 배웁니까? 기후 배우죠. 그래서 결국은 비 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생기려면 구름이 생겨야 되는데 구름이 떠 있을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이 밥탱이 새끼들아. 구름이 떠 있을 수 있는 최고 높이는 무슨 권? 대륙권까지만 떠 있을 수 있죠. 성층권에 구름 없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럼 대륙권의 높이 가장 높을 때 얼마? 11km입니다. 그럼 귀찮으니까 우리가 10km라고 치자. 구름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비가 될 건데 됐어? 이 구름의 높이가 10km니까 10km면 얼마? 10,000m입니다. 10,000m. 됐어? 자, 여기에서 질량의 m이 빗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얼마니? 이 새끼가 자유낙하 한다면 됐어? mg h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빗방울 하나의 속도가 루트 2g h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곱하기 만이라는 얘기죠. 됐어? 그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200 루트 5인가요? 귀찮으니까 대략 루트 4라고 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00입니다. 400. 이 속도로 떨어지죠? 여러분들 총알 속도가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 총알 속도가 200. 빗방울 속도는 400입니다. 그러면 빗방울 하나 맞을 때마다 대가리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왜일까요? 실제로 바닥에 떨어질 때 빗방울의 속도는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왜요? 공기저항 때문에. 공기저항 때문에. 그러면 공기저항이 있는 곳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낙하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낙하가 아니잖아. 자, 실제로 공기저항이 있는 곳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만 속도가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그 물체는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것뿐이지 속도가 계속 빨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종단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방울의 종단 속도가 2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왜 떨어지다가 더 이상 속도가 안 빨라지는데? 라고 하면 꼬맹아 여기 보이니? 이거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등속운동하고 있지. 등속운동하기 위한 조건? 알짜임이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요. 밑으로는 중력을 받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 공기 저항력이요. 물체의 중력이랑 같아지는 그 순간부터 그 속도를 그냥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공기 저항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겨요? 이건 됐어?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서 비례상수 K를 곱한 값이 공기 저항력이에요. 그래서 공기 저항력은 KV다. 처음에는 떨어질 때요. 속력이 작잖아요. 그럼 공기 저항이 작아요. 예를 들어 물체의 중력이 10이었다고 쳐. 근데 떨어질 때 처음에 속도가 작으니까 공기 저항이 1이야. 그러면 알짜임은 아래 방향으로 생기니까 됐어? 속력이 빨라지겠죠. 근데 속력이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항력이 2, 3, 4, 5 그래서 10이 되는 순간부터는 합력이 0이니까 더 이상 빨라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등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 저항이랑 물체의 무게가 같아지는 순간이 바로 종단 속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고요. 그랬을 때 물체의 종단 속도의 크기는 K분의 mg인데 K는 어차피 비례상수니까 그냥 1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종단 속도 커요. 이런 얘기다. 근데 빗방울은 무게가 열나 작잖아요. 그러니까 종단 속도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2, 3밖에 안 돼요. 되겠어?
만약에 물체의 질량이 2배면 종단 속도도 2배겠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보다 그래서 큰 빗방울이 떨어질 때 속도는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속도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시간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되겠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빗방울이 엄청 커진다? 그럼 총알 속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빗방울은 없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빗방울이 가질 수 있는 종단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종단 속도는 K분의 mg. 질량이 클수록 종단 속도는 크구나. 그러니까 너네는 빗방울에 비해서 엄청 난 종단 속도 같죠.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큰 속도로 떨어지겠죠. 이런 얘기야. 우리가 공기 저항이 없었으면, 지구에 공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비 오는 날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방공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다행이죠. 공기 저항이 있어서. 그러면 얘는 계속 낙하하고 있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감소하잖아. 근데 속력이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 안 하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207번입니다. 답 찾으세요. 이거 답은 디귿입니다. 디귿만 맞는데 볼게요. T초일 때 빗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이 없다? 보면 중력은 그냥 있어. 합력이 0인 거지. 되겠어? 중력이 0이 되진 않아. 여기가 우주가 아니잖아. 되겠어? 중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합력이 0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T초일 때 빗방울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까? 안 됩니다. 됐어?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만큼이 그대로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T초 동안 빗방울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됐어? 떨어지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낙하와 낙하는 다르구나. 되겠습니까? 낙하할 때는 종단 속도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종단 속도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요. 207번 같은 문제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열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 문제들이 역대 물리 원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어. 그랬다가 교과서 개편되면서 열이랑 붙으면서 이 부분이 강화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많이 내실 거야. 그동안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집중해서 푸셔야 돼요. 그동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중심으로 풀었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열과 연결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하는,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열 에너지가 생기는 다양한 경우들을 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많이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4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44페이지의 첫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더라도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총량의 에너지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건 우리가 알았어.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자. 그러면 열만에 됐어. 고유한 것도 배워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 온도니? 열과 온도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열과 온도는 다른 말이야. 됐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온도는요. 어떤 물체에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을 만지니까 칠판은 엄청 차갑네? 이거 아니야. 그거는 온도를 표현하는 거야. 열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온도가 물체마다 다 달라. 그래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그래서 온도 체계를 3개로 만든 거야.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맞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섭씨 온도라고 하는 스몰티로 표현하고 단위가 도시인 I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요. 화씨라고 하는 건 미국 놈들이 쓰고 있는 F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OF죠. 얘는요 똑같습니다.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물을 차갑게 해서 물이 얼기 시작해. 그걸 물의 어는 점이라고 한 거잖아. 그걸 섭씨라는 사람은 그 순간의 온도를 0으로 하겠어 라고 한 거고, 화씨라는 사람은 싫어 난 32로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똑같이 차가운 정도인데 그걸 표현하는 숫자를 다르게 했다는 거고요. 또 온도를 높여서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의 끓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끓는 순간의 뜨거운 정도를 섭씨는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요. 화씨는 212도F로 표현한 것 뿐이야. 됐어.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섭씨는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의 그 온도 차이를 100등분으로 나타내서 됐어? 그 중 하나를 섭씨의 1도로 표현한 거지. 1도 간격으로 만든 거지. 근데 화씨는요.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그 온도 차이를 180등분으로 나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를 훨씬 더 돼서 촘촘하게 나눴다는 거죠. 되겠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과학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열은 열 에너지잖아.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절대 온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절대 온도는 라디티로 표현하고 단위는 켈빈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절대 온도는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숫자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온도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체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뜨거울수록 운동 속도는 활발하겠죠. 차가울수록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차갑게 하면 기체가 운동을 멈추는 순간도 존재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온도를 낮출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 되겠어? 그래서 온도를 낮추다 보면 기체가 운동이 점점 줄어드니까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부피가 점점 감소해. 그러면 결국은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0이 되는 순간이 기체의 운동이 멈추는 순간이에요. 그때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0켈빈이라고 하겠다. 그 0켈빈이 실제로 섭씨 온도로 몇 도입니까? 영하 273도씨잖아. 되겠어? 그래서 영하 273도씨를 됐니? 우리는 0켈빈으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각각의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10켈빈 속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20켈빈 속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2배 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켈빈 속에 있는 기체보다 100켈빈 속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10배 됐어. 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건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값이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T로 계산합니다. 2분의 1 K는 상수고요. 절대 온도가 그냥 운동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온도 체계를 쓰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과학에서는 모든 온도를 절대 온도로 표현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섭씨 온도를 썼는데 섭씨 온도를 어떻게 절대 온도로 바꿉니까? 상식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섭씨 온도에다가 뭐만 더하면 273만 더하면 그 자체가 절대 온도야. 그러니 물이 어는 점이 0도라고 했으니 그 0도일 때 절대 온도는 273켈빈이라는 뜻이야. 그치? 물의 끓는 점이 100도라고 그랬으니까 100도를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373켈빈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절대 온도도 몇 등분? 100등분이야.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서 10켈빈 증가해서 섭씨 온도도 10도 증가한다는 뜻이야. 온도 변화량은 똑같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이러한 온도 체계를 우리가 사용해서 앞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 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면 물체마다 온도는 다 다르겠죠.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애를 접촉시키는데 이때 A는요 80도의 뜨거운 물 200g 있다고 치자, 뭐 이런 얘기야. B는요 20도의 찬물이 100g 있다고 치자, 이겁니다.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지 열 에너지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열 에너지 누가 더 큰지 몰라. 계산해 봐야 돼. 되겠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온도 차이가 있는 물체를 접촉하는 순간 반드시 뭐가 이동합니까? 열이 이동합니다. 됐어? 열은 온도 차 때문에 이동하는 거지 열 에너지 차 때문에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냐?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열은요 온도 차에 의해서 이동한다. 온도 차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열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동이 발생합니다. 근데 열은 알죠? 반드시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만 이동한다.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열은 일방통행이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거죠. 말장난 하느냐고. 됐어?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서 적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 틀려요. 그래서 열량차 때문에 열이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온도차 때문에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멋진 말. 멋진 말. 이 개놈 새끼들아. 온도가 같아지는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 에이씨. 자,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열은 이동합니다. 그랬다가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이 되면 열은 이동할 수 없어요. 왜? 열은 온도차 때문에 이동하는데 온도차가 없으면 열은 이동하지 않죠. 더군다나 처음에는 온도차가 큽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보세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보시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보시라고요. 이 X축이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같은 시간 동안에 열이 확 움직여서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근데 나중으로 갈수록 온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평형이 되기 직전에 보시면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열의 양이 작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적단 말이죠. 일정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열을 미는 그 원동력은 두 물체의 온도차야. 되겠니? 그래서 열평형이 돼서 열평형이 되면 열은 이동하니 안 하니? 열평형이 됐어. 그럼 이 안에서 열은 이동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안 하죠. 열은 언제 이동해요? 온도 차이가 있을 때만 이동합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만 이동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온도 차이가 없으면 열은 이동을 안 할 거니까 열평형이 된 순간부터는 열의 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심플해요. 물리는 되게 심플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지 물리는 되게 심플해요. 열의 이동이 있을 때만 열은 이동하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있을 때만. 됐죠? 이렇게 해서 열평형이 됐을 때 너네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 그걸 우리가 열량 또는 열에너지라고 부른 거야. 되겠어? 자, 이때요. 고온의 물체가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중에 누가 크냐? 같겠죠. 왜? 주고받았으니까. 얘가 100 잃으면 얘는 100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열평형 온도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열량 구하는 공식이 Q는 C암탁이잖아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의 C, 암, 탁, 이 저온의 물체의 C2, M2, 델타 T의 값이랑 같아야 될 때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물의 비열은 1이잖아요. 질량은 뜨거운 물의 질량은 200g이고요. 온도 변화는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야 되니까 80 빼기 T였다고요.
저온의 물체도 물이었으니까 비열은 1일 거고요. 질량은 100g이고요. 온도는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되니까 T 빼기 25 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이때 쓸데없는 숫자 낭비는 안 할게요. 자, 160 빼기 2T가 T 빼기 20이기 때문에 3T가 180이고 그래서 T는 6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열평형되는 온도가 60도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열평형이 될 때까지 보셨어요? 얘는 온도가 겨우 20도 변했는데 얘는 40도 변해요.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량이 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물질이 같은 물질이잖아요. 온도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질량 비율입니다. 질량비가 2대 1이니까 온도 변화 비율은 거꾸로 1대 2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미루어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요. 온도가 다를 때 열이 이동한다. 자, 그 중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 3가지 아가 때 배웠다. 우리 가장 아가 하은아, 열 이동 방법 3가지. 그렇지. 되겠냐? 이 늙은 거들아. 전도대를 복사라는 게 있다. 되겠어? 자, 이렇게 열이 이동할 때 열 이동 방법이 새로 물리에 들어가 있어요. 물리학에.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도는 주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됐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으로요. 열을 받은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철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가열을 해. 그러면 여기 입자가 처음에 열을 받아. 열을 받아 뜨거워지면 운동이 뭐해져? 활발해져. 운동이 활발해지면 옆에 있는 입자와 충돌이 됐어? 세지고 잦아져. 그래서 그 충돌에 의해서 열을 옆으로 전달해 주는 거지. 열 받은 입자가 직접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 상태일 때는 충돌을 통해서 열만 이동시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열을 전달해서 내가 잡고 있는 끝까지 오는 건데 물질마다 열을 전달하는 속도는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달라요. 그 중에서 금속일 때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비금속일 때보다 빠릅니다. 자, 그 열을 전달하는 속도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열전도율이라고 하고요. 이 열전도율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비열전.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대류는 주로 액체나 기체에서 내가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여기만 가열할래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가 뜨거워지나요? 뜨거워져요. 왜? 대류 때문에 그래요. 되겠어? 내가 여기를 가열하면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열을 받죠. 그러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뭐해집니까? 커져요. 됐어? 뜨거워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자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밀도는 부피분의 아가야 질량이야. 질량은 일정한데요. 뜨거워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뭐해지니? 감소해. 밀도가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뭐하는 얘기입니까?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열을 받은 입자가 열을 갖고 직접 뭐합니까? 올라가요.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열을 가지고 입자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비잖아. 그러면 이 빈자리는 됐어. 얘보다 밀도가 큰 애가 내려와서 채우겠지. 그게 찬물이야. 됐어. 뜨거운 물은 올라가고 찬물이 내려와서 그 찬물이 다시 뜨거워지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열순환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건데. 되겠어? 이게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일어난다고요. 되겠니? 자, 그런가 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움직이고 있죠. 어디에서? 태양에서 오는 열이 지구까지 올 때요. 됐어? 우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만 직접 이동합니다. 됐어? 이렇게 열만 직접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에서 에너지가 지구로 복사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되겠어? 그 태양빛을 먹고 지구가 다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열이 이런 식으로요 전달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는데 열은 더럽게 단순합니다. 열은요 여기에 있는 남자 새끼들처럼 엄청 단순해요.
여자애들은요 밥 먹으면서 핸드폰 하면서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어요. 그러면서 머리 좋은 애는 그 와중에 또 수학 문제도 풉니다. 그죠? 네. 근데 남자애들은 밥만 먹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밥을 같이 먹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밥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 하죠. 여자애들은 게임하면서도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남자애들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 열이 그래. 더럽게 단순해.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걸 중1 때 배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커에다가 열나 큰 얼음을 집어넣고 열을 가해요. 근데 이 열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였어요. 처음에 가해준 열은 얼음의 온도를 높이죠. 그러다 보니까 0도가 됐어. 이제 얼음이 뭐 해야 돼? 녹아야 돼. 그러니까 얼음을 녹이는데 모든 열을 다 쓰느냐고 온도는 못 올라갑니다. 얼마나 무식해. 그래서 이게 남자애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녹이는데 모든 열을 다 썼어. 그래서 다 녹이면 그제서야 다시 온도 올라가. 그리고 나서 온도가 다시 100도가 되면 예병을 끓이는데 모든 열을 다 쓰느냐고 온도는 못 올라가. 이 얘기 한 거잖아.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 아니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이렇게 구간으로 잘라서 그 안에 어떤 상태에 있어? 뭐 이런 거 했잖아. 여기에서 고, 여기는 고액, 여기는 액, 여기는 액기, 여기는 기압 이런 얘기 한 거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되겠어? 그래서 물질마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수평 구간을 보면 걔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 알 수 있어요. 그 온도가 어떤 애는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어, 메탄올은 64도에서 끓어. 끓는 점의 차이는 입자 사이의 인력 차이라는 것도 알아내고요. 내가 말한단 말이야. 자, 근데 나는 다른 관점을 보자. 그걸 보면 이렇게 온도가 일정할 때는 열을 가열하고 있는데 물체가 열을 흡수 안 해? 흡수하니 안 하니? 하죠. 그 흡수한 모든 열이 상태 변화하는데 다 쓴 거죠. 그래서 가열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가열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열 곡선의 모든 구간은 다 열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첫 번째 1번 구간은 온도를 높이는 데 다 쓰는 거고요. 2번 구간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다 쓰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아도 그 구간에서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상태 변화가 뭔데? 융이에요. 그러면 얼음은 융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해? 그 열을 융의 열이요. 그래서 여기는 기화열이요. 근데 눈에 잘 안 보여요.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열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숨은 열. 한국말로 또는 다른 말로 잠열이라고 부르겠다. 납득하냐? 납득하냐? 이 얘기입니다.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 온도가 변하는 구간에서 사용한 열은 계산할 수 있어. Q는 C안타.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 근데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는 온도 변화가 없는데도 열을 쓴단 말이죠. 그 사용하고 있는 열을 다 싸잡아 잠열이라고 불러요. 또는 숨은열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요. 100g의 얼음을 녹이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다 녹이려면 열 얼마 필요해요? 라고 하는 얼음을 녹일 때 필요한 융해열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물질마다 융해열, 기화열 돼서 준다. 융해열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열이거든요. 이거랑 같은 게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응고열이 같은 말이야. 되겠어? 또는 액화열을 줘요. 이거랑 같은 말이 뭡니까? 기화열입니다. 되겠어? 같은 말이야. 자, 그중에서 얼음의 융해열이 얼마냐면 선생님이 얘만 외웠는데 얼음의 융해열은 80칼로리/g입니다. 무슨 말이야? 얼음을 1g 녹일 때마다 80칼로리의 열이 필요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얼음 1g을 녹일 때마다 80칼로리의 열이 필요해. 그러면 얘는 100g이잖아. 얼마 필요하겠니? 8000칼로리가 필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열들을 줄 거예요.
물에 얼음에 융해열은 얼마 이렇게 주는데 잘 보시면 1g당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을 준 거야. 근데 우리가 사용한 게 1g이 아니고 100g이면 이거에 100배만큼의 열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이러한 잠열도 우리 계산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되겠냐?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 얼음이죠. 이거 물이죠. 얼음은요. 그래서 얼음일 때는요. 2분 동안 가열한 열에 의해서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0도 20도만큼 상승했어요. 자, 근데 물은요. 그래서 0도에서 1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10분 걸렸습니다. 라고 치자. 그러면 얼음은 그래서 2분 동안 가열한 열이 20도를 상승시키는데 20도를 상승시키는데 이거 10분으로 하면 안 되겠다. 5분으로 할게요. 물은요. 5분 동안 가열한 열이 온도를 100도 상승시켰다고 치자. 지금 내가 가열하고 있는 열원 장치는 딱 하나 똑같은 걸로 계속 가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음은요. 무슨 말입니까? 1분 동안 중력이 온도를 10도 상승시켜. 이 얘기잖아요. 물은요. 1분 동안 중력이 온도를 20도 변화시켜. 이 얘기잖아요. 뭔 얘기할까요? 똑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죠. 이거 뭡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비열입니다.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가 많이 바뀌는 아이가 비열이 뭐하다? 작다. 온도가 조금 바뀌는 아이가 비열이 크다. 그럼 나 물어볼게요. 얼음도 H2O, 물도 H2O잖아요. 근데 상태만 다르잖아요. 비열이 같을까 다를까? 다 다릅니다. 같은 물질에도 상태에 따라 비열이 다릅니다. 우리는 물의 비열을 외운 거죠. 얼음의 비열은 그게 아닙니다. 물의 비열은 1입니다. 얼음의 비열도 1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때요. 누가 비열이 클까요?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가 조금 바뀌는 얼음의 비열이 더 크는 거죠. 제가 준 조건으로. 됐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꼬맹아. 1분 동안 온도가 10도 바뀌는 것보다 1분 동안 온도가 20도 바뀌는 아이가 그래프의 경사가 더 급하겠죠. 경사가 급할수록 비열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있었다. 우리 그동안 아무렇게나 그렸는데 사실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도 의미가 있다. 이게 비열의 역수다. 이게 비열의 역수다.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비열은 다 다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 다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다 다르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100g을 녹일 때 필요한 열, 끓일 때 필요한 열, 이거 다 달라요. 그래서 녹일 때는요, 꼬맹아 1분 걸렸는데 끓일 때는 5분 걸렸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녹일 때보다 끓일 때 잠열이 5배 커요. 이 뜻이에요. 맞아? 이거 다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보다 땡이 끓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5배 크네? 이 얘기잖아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1학년 때는 그냥 개념만 봤어. 올라가다 멈추고 올라가다 멈춰. 그 안에 무슨 상태 있어. 이것만 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이 그래프를 제대로 뜯어보자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열의 역수구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이 크다는 얘기고 상태에 따라 비열은 다 다른 거구나. 그리고 같이 100g입니다. 얼음을 녹여도 물도 100g이야. 얼음이 100g이면 물도 100g이겠죠. 하지만 똑같이 100g이라도 얼음을 녹일 때 필요한 열과 물을 끓일 때 필요한 열은 다르구나. 그 열의 차이는 이 그래프의 길이. 그래서 몇 분 걸려? 라고 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기 차이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 그래프를 보면 이거를 다시 한번 평가해봐라 라고 하는 게 요번에 새롭게 물리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게 물투에 있었고 화학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물리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에서 배우는 고유한 내용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뭐요? 연력학.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원이 물리학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1.5배 많아졌어요. 물투 내용이 절반이 내려왔거든요. 없어진 건 없어요. 없어진 거 없이 늘어나기만 한 거예요. 돌리면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책이요. 한 학기용입니다. 그동안 이걸 1년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걸 한 학기용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내용은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내용은 1.5 많아지고 기간은 짧아지고 그러니까 너네는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않으면 학교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빠른 속도로 그냥 지나가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걸 다 이해할 때까지 수업을 해주셔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고 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나 혼자 밑에 깔아주는 아이밖에 안 돼. 정신 차려서 다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거 연력학 법칙이죠. 연력학 법칙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연력학 법칙 2가지만 배우지만 실제로는 연력학 법칙이 3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연력학 제0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연력학 제1 법칙이 있고 연력학 제2 법칙이 있더라. 그 중에서 책에는 얘네들만 나온다. 얘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연력학 제0 법칙은 허접해요. A와 B의 온도가 같다면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따라서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을 거야 라고 하는 열평형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어에서는 3단 논법이라고 하죠. 이걸 물리에서는 연력학 제0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너무 허접해서 배우지도 않죠.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 문제는 연력학 제1 법칙을 꽂힙니다. 연력학 제1 법칙은 열에너지 분리 법칙이에요. 이런 이름은 없어요. 그냥 내가 지은 겁니다. 열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는 겁니다. 열에너지도 보존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열에서도 성립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고 쳐 보면은 이 피스톤 안에 기체를 집어넣고 내가 가열을 합니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기체가 N개 들어있어요. 기체가 N개 들어있고 내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 열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건너가니까 열이 이렇게 가겠죠.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코올 램프에서 피스톤 쪽으로 움직여간 열량이 그래서 네, 이걸 같은 말 열에너지가 100줄이라고 쳐봐 이런 얘기죠. 알코올 램프가 저기 피스톤한테 열을 100 줬어 라는 얘기입니다. 열에너지를. 자, 그러면 열을 받으면 일단은 열은 기체가 자기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주로 쓰겠죠.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안 하고요. 기체는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열을 가하는 만큼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일부 씁니다.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60 썼다고 쳐봐.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 그럼 40은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데 썼다는 얘기야. 뭐 하는데 썼었지? 열받은 기체가 활발히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피스톤에 와서 부딪히는 횟수가 잦아지고 더 세게 부딪히니까 피스톤 뚜껑을 밀고 가는 기체가 뭐합니까? 일하는 거죠. 되겠어? 자, 피스톤 뚜껑에 압력을 주면 그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 뚜껑이 S만큼 이동해요. 근데 우리 알아요. 압력에다가 압력을 받은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된다. 맞아? 그래서 힘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체가 뭐했다? 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받은 만큼 기체는 그 열 중에 일부는 자기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일부 쓰고요. 일부는 일하는 데 쓰더라.
그래서 열 에너지도 보존되더라. 이거 설명한 게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됐어? 자, 근데 100을 열을 흡수하면요. 됐어? 흡수한 열을 이런 데 써요. 자, 근데 우리 알죠? 1도, 에너지도 얘네들은 방향이 없는 스칼라. 우리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 나타내는 교다? 방향 나타내는 교다. 그래서 벡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방향이다. 근데 스칼라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고 특정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래서 기체가 열을 흡수했어요를 플러스. 됐어? 그래서 플러스 100이야. 아, 기체가 열을 100만큼 흡수했구나 라는 뜻으로 쓰는 게 플러스입니다. 됐어?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100은 뭡니까? 기체가 열을 방출했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0은 뭡니까? 기체가 열을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았어. 멋진 말.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 나오는 단어지 이 새끼들아. 단열되어 있어요. 되겠어? 열의 출입이 없어요를 단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요.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60이죠. 이건 뭡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해서 다시 말해 기체 뜨거워졌어. 이 뜻이죠. 됐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기체의 온도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0이라는 건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 그 뜻이에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0이야 라고 하는 건 기체의 온도 변화 없어. 이런 얘기야. 말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 새끼 뜨거워지고 있네? 이 새끼 차가워지고 있네? 이런 뜻이야. 온도 변화 없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한일이 플러스 40이라는 건 뭐예요?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와서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뭐했다? 증가했다 이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한일이 플러스라는 뜻은 이 부피가 증가했네. 피스톤 뚜껑 밀고 나와서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가 증가했네. 자, 마이너스 40은요. 거꾸로 피스톤 뚜껑이 밀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구나 이 뜻이야. 한일이 0이에요. 아, 피스톤 뚜껑 안 움직였네.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너네 알아? 공기가요, 산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배웠어? 구름 생겨요. 이거 배운 거잖아. 그러면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갔을 때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해봐.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세종가구 입시 문제였어요. 세종가구 입시 문제입니다. 구름이 생기기까지 됐어. 네, 이 안에서의 변화를 열역학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차가워지는데? 이 얘기야. 왜 차가워지는데? 자, 이렇게 산 밑에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를 가지고 공기가 상승하는데 너네 알아? 수증기 기체잖아.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 몇 가지? 두 가지. 온도와 압력. 되겠어? 됐어? 그러면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갈수록 수증기의 부피는 뭐 해진다고 배웠냐? 수증기의 부피는 연락 커져요. 왠지 아세요? 실제로 아래에 있을 때는요.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기압하고요. 안에서 미는 내부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압력이 같아서 그래서 수증기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근데 얘를 빠른 속도로 확 밀고 올라가. 그러면 압력이 뭐해지니? 순간적으로 엄청 작아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누르면 작아지겠죠. 그렇다면 안에 있는 내부압도 작아지니?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내부압은 그대로인데 공기 압력이 줄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안에서 미는 힘이 크니까 수증기가 점점 뭐해집니까?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지는 게 뭡니까? 피스톤을 밀고 나온다는 거고요. 피스톤을 밀고 나온다는 얘기는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빠른 속도로 그래서 올라가서 부피가 커졌죠? 그러면 이 부피가 커진 게 열 때문이니 압력 때문이? 압력입니다. 열의 출입이 없었어요. 단열된 상태입니다. 되겠어? 그럼 꼬매나 단열되어 있어서 열의 출입은 없는데 기체가 부피가 커지는 일을 했어?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 해야 되니? 압력을 해야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야? 수증기가 점점 차가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의 부피를 크게 하는데 모든 열을 썼기 때문에 기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는 점점 뚝뚝뚝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이슬점에 도착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서 구름 만들어요. 이 얘기입니다. 연병을 알아듣는 거 맞아? 학교에서 여기 중학교 3학년 배우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꼬맹아 뭐라고 하니? 단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커져요? 단열 팽창.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단열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는 건 반드시 됐어?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열날 비가 왔어. 그리고 나면 산 타고 내려와야지. 내려올 때는 거꾸로. 단열 뭐가 일어나니? 압축. 커졌던 게 다시 줄어듭니다. 왜? 대기압이 커지니까. 그러면 단열 팽창이 일어날 때 차가우면 단열 압축이 될 때 뭐 할까?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점점 내려올수록 공기의 온도가 점점 뭐하니? 상승해요. 단열 압축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1이 마이너스 40이라는 얘기죠. 근데 단열되어 있으니까 열의 출입은 없잖아요? 그럼 기체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 공기는 무조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타고 내려오는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걸 우리가 롭새바람이 불어. 이 박태기 새끼들 때 현상이 일어나. 어떤 단어를 아는 거야? 그렇다고요. 되겠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 롭새바람, 때 현상. 알겠니? 이런 거 얘기해. 자, 그래서 이렇게 연력학으로요. 사실은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배워봤자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단열이라고 하는 열의 출입은 많이 일어납니다. 되겠어? 여러분들 사이다 병뚜껑을 따요. 차가워질까 뜨거워질까 그대로일까? 사이다 병뚜껑을 땅 따는 순간 사이다는 차가워질까 뜨거워질까? 이 개놈의 새끼들아. 병뚜껑을 따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을 누르는 압력이 뭐해지니? 낮아지죠. 대기압이 낮아지는 거랑 똑같은 현상. 다시 말해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현상 새끼들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은 뭐가 일어나니? 단열, 팽창. 압력이 작아지니까 기포가 커지겠죠. 그럼 온도를 뭐 해줘야 되니? 낮아지죠. 그래서 사이다 병이 차가워집니다. 바보들아. 이게 단열 팽창이라고. 그래서 차가워지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흰 연기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쉽지 않네. 그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력학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연력학 법칙을 꼬매나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던 거 기억나나? 도대체 너네 물리원을 배운 거 맞아? 신기하게 다 내가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이 병 확 그냥. 자, 여기 압력 그래프, 여기 부피. 하은아, 필기에 썼던 게 있을 텐데 작년에 그치? 저번에 압력 부피 그래프 있어? 어떻게 했나 봐. 그죠? 이 새끼들을 다 그냥 세상 제일 단순한 숫자. 됐어? 이렇게 줘보자. A에서 B로 갈 때요. 이 값들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런 거 해봐. 이런 얘기죠.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D에서 다시 A로 돌아올 때 이 얘기예요. A에서 B로 가,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다시 A로 한 바퀴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의 열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한일 얘네들을 한번 그래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한번 봐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 여기에서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Q, 델타 U, 그 다음에 W 이 중에서 뭐부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델타 U가 판단이 가장 가능하죠.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온도 변화량의 에너지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뜨거워지는 거야, 차가워지는 거야?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되거든요. 그럼 온도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압력 부피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우야 빨리 얘기해.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뜨거워지는지 차가워지는지. A, B, C, D, A에서의 온도를 알아야죠. 그래야 뜨거워지는지 차가워지는지 알 거 아니야? 온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어떻게 할까 온도를? 저기 있는 압력과 부피만으로 온도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피부위는 NRT 이런 거 어디서 안 배웠어. 그냥 하는 말이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샤인 법칙이죠. 이 개놈의 새끼가. 보일이라는 아저씨가 뭐라 그랬게요? 보일 아저씨도 몰라? 보일 아저씨가 뭐라 그랬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이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됐어?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 그러니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너희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그랬을 때 너희 알고 있지. 새끼들이 반비례 그래프에서 아무데나 한 점을 집어. 그랬을 때 이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 점의 압력과 부피 P1과 V1을 곱한 값이 여기요. 됐어? 여기에 해당되는 P2와 V2를 곱한 값이랑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게 반비례 관계의 특징이잖아요. 모르면 빨리 외우든가 어떻게 해. 되겠어? 그러니까 보일이라는 사람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점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이 얘기 한 게 보일 법칙이야. 되겠어? 샤를 법칙은요. 온도와 부피는 비례해. 이 얘기 한 거잖아. 샤를이라는 아저씨는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정비례해.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정비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절대 온도분의 부피는 항상 일정한 또 다른 상수값을 가져.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요. 이 둘을 접목해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상수값을 그래서 구하고 싶다는 거야.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만족하는 그래서 공통된 상수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고요.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특별한 상수를 찾고 싶다. 이게 기체상수죠. 그래서 이 기체상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 기체상수를 찾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체를 0도씨 1기압에 그래서 기체를 넣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0도씨 1기압에 모든 기체를 한 덩어리 그래서 기체를 한 덩어리를 일몰계라고 해요. 그렇게 불러요. 일몰계만큼 기체를 넣으면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무조건 22.4L여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0도씨를 273kg로 넣고 그래서 기압은 1기압을 넣고 부피는 22.4L를 넣으면 기체상수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상수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1몰일 때는 상수값이 얼마라고 쳐? 그럼 2몰일 때 기체가 2배 많아지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2배 커져요. 그럼 상수값도 2배 커져요. 기체의 부피가 3배 기체의 양이 3배 커지면 부피가 3배 커지니까 상수값도 3배 커지죠. 기체의 양이 됐어 n배 커지면 부피가 n배 커지니까 상수값도 몇 배 커져야 되니? n배 커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분수로 쓰기 귀찮으니까 이 t를 넘기면 p 보이는 뭐가 나오니? nt라고 하는 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일샤를 법칙이라고요. 그 보일샤를 법칙을 접목해서 만든 걸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그냥 불러.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사실 까고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샤를 법칙. 그래서 보이는 NT. 자, 그럼 보면 생각해봐. 피스톤에다가요 기체를 놓고 연락 가열을 해요. 아무리 가열을 해도 되겠어? 네. 자, 압력, 부피, 온도는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뭡니까? 기체의 양하고 됐어? 상수값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PV는 항상 절대 온도와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 선생님이 여기에서 절대 온도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된다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곧 온도와 비례한다고. 되겠어? 그래서요. 실제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누구의 온도가 몇 배 큰지는 알아. 그러니 온도는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면 된다. 진짜 원할 때 다 해줬는데 이 새끼들이. 자, A의 온도와 압력을 곱하면 얼마? 1 되겠어? 1이라고요. B의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얼마? 2. 그러면 A보다 B의 온도가 2배 높구나 이 뜻이잖아요. 자, C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4. A에 비해서 온도가 4배 높네? 그런 얘기잖아. 맞아? 자, 그 다음에 뭐야? C는 4. D는요 2. 온도가 절반으로 줄었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A는 다시 또 절반으로 줄었네? 이런 느낌이잖아. 되겠어? 자, 그래서요 보면 보세요.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러니 내부에서 증가했겠죠. 되냐? 되겠어? 내부 에너지가 1만큼 증가해서요. 그래서 2 됐어요. 이렇게 보면 돼.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라는 생각 1을 오차. 됐어? 그럼 B에서 C로 가는 동안요. 온도 또 증가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2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2. 그냥 이렇게 놔보자. C에서 D로 가는 동안 온도는 감소해서 내부 에너지 감소했어요. 얼마만큼? 2만큼 감소했죠.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놔보자고요. 됐어? 자, D에서 A로 가는 동안 온도도 감소했어요. 내부 에너지 1만큼 줄었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숫자로 놔야 이해하기 편하니까 숫자도 드린 거예요. 되겠어? 자, 그리고요. 1은요. 1은 부피 변화를 얘기하죠. A에서 B로 갈 때 부피가 변했니? 부피는 그대로 1이죠.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뜨거워진 건 맞는데 한 일은 없어요. 맞지? 그러면 얘는요. 열을 어떻게 써야 돼요? 내부 에너지 증가시킬 만큼만 정확하게 열을 1만큼 흡수했구나.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됐지? B에서 C로 갑니다. B에서 C로 가면 부피가 증가했어요. 부피가 1이었다가 2로. 그럼 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기체에 피스톤이 뚜껑을 밀고 나왔으니까. 그럼 한 일은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 개놈의 새끼들이 도대체 봐봐. 한 일은 얘야 힘 곱하기 밀고 간 거리지. 근데 우리는 중학교 아가일 때 뭐 배웠어? 압력은 단위 면적당 이온의 힘이지. 맞아? 그럼 다시 말해서 압력은 아니 힘은 압력 곱하기 압력이 작용한 면적을 곱하면 되지. 왜냐? 그래서요. 이 힘자리에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면 된다고요. 거기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된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요. 피스톤이 있는데 기체가 압력을 가해서요. 피스톤 면적 A에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이 S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왔다고 치자. 이런 얘기 아니니? 그랬을 때 보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면적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뭡니까? 이게 바로 증가한 부피죠. 맞죠? 이게 바로 증가한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에다가 증가한 부피를 곱한 게 바로 기체가 한 일이란 뜻이다. 근데 이 그래프의 압력은 어디냐면 세로에 있고요. 증가한 부피는 가로에 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뭡니까? 넓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기체가 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가는 동안 됐어. A에서 B로 가는 동안 A에서 B로 아니고 B에서 C로 가는 동안 얘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 구하면 되겠죠. 1 곱하기 2 되겠어. 그래서 얘는 1을 이만큼 했어. 이런 얘기잖아. 응?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이만큼 증가해야 되고 1도 이만큼 해야 되니까 얘는 외부부터 열을 4만큼 흡수했겠구나. 괜찮아? 이거 채워봐. 채워봐요. 여기 채워봐. C에서 D로 가는 동안 부피 변화가 있나? 없죠.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어. 근데 한 일은 없어? 그러면 열은 밖으로 이만큼 방출했다는 얘기야. D에서 A로 가는 동안요. 얘는 부피가 2에서 1로 줄었어요. 그럼 거꾸로 2를 받은 겁니다. 얼마만큼? 밑에 있는 면적만큼.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외부로 열을 얼마만큼? 이만큼 방출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채울 수 있겠어? 여러분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줘요. 사실은 중요한 건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오면서 전체 변화가 중요하고 각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A에서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 A까지 오는 동안 되겠어? 얘요. 잘 보시면 A에서 다시 그 온도로 온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니? 안 돼. 그래서 이거 답해보세요. 됐나? 0 나와요.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온도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전체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에 어딘가 하나를 블랙홀로 뚫어놔도 어차피 합이 0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인지를 너네가 알아야 된다고. 이해돼? 이해돼? 그 다음에요. 이거 잘 보시면 이거 다 합하면 얼마 되니? 다 합하면 얼마 됩니까? 플러스 1 되죠. 맞아? 근데 전체도 연력하게 보존돼야 되니까 얘와 얘를 더한 값이 얘여야 된다. 근데 얘는 0이니까 항상 이 값과 이 값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는데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니? 플러스 1은 항상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여기를 다 주고 나서 여기 하나를 풀어놔도요. 합이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인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이해돼? 이렇게 돼. 근데 보면 이거 처음부터 있었어. 저거 이 값이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의 1을 뺄 때네. 그럼 빼면 뭐만 나오니까? 한 바퀴 돌면서 만든 안에 있는 면적. 이거 얼마예요? 플러스 1이에요. 이게 얘라고.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열도 사실은 뭐 할 수 있다? 일하는 데 또 쓸 수 있다는 거야. 열을 일할 때 쓰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를, 열을 일하게 만든 장치를 우리 뭐라고 하니? 열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엔진. 이 얘기예요. 되겠어? 열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열기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있는 엔진을 보면 단순하게 우리는 이래요. 실제로 본네트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게 엔진입니다. 자동차에서 이 새끼가 제일 비싸요. 되겠어? 이 엔진이라는 건데 사실은 자동차에 있는 휘발유를요 열을 가해서 뗍니다. 그래서 그 뜨겁게 한 열을 여기다가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열을 받는 여기가 보온부예요. 그러면 여기서 받은 열의 양을 추론 100이라고 치자. 되겠어? 100이라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열은 항상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거꾸로 열이 가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가는데 내가 가열한 이 부분이 제일 뜨겁겠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차가울까? 여기서는 제일 먼 데가 제일 차가워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차갑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저온부예요. 그러니까 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에 가해준 열이 무조건 다 일로 간다고요. 일로. 그래서 열이 가장 차가운 데를 찾아서 방향성이 있게끔 흘러간다고요. 근데 이렇게 열이 흐를 때 그 중에 일부의 열을 뽑아다가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일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100이 왔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데 40 썼어. 그럼 똥꼬로 나가는 게 얼마냐? 60입니다. 열을 먼저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엔진의 열 효율이 얼마냐 이 얘기죠. 열 효율이 얼마야 이 얘기예요. 열 효율은 네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어? 이게 열 효율이야. 물리에서는 곱하기 100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100 중에서요 40만큼 일하는데 썼기 때문에 열 효율이 0.4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어? 이 엔진은 열 효율이 0.4, 40%의 열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 하는 거잖아. 되겠어? 자, 근데 열 효율을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우리 산수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 Q1도 뭡니까? Q1 빼기 Q2 해도 W야. 뭐야? 새로운 산수 던져.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야? 1-Q1분의 Q2 하면 된다는 얘기지.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그래서 어떤 걸로 해도 같은 열효율을 구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 효율을 구하는데 열 효율이 0.4인 것보다 0.8인 게 효율이 훨씬 높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낭비하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건 열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어차피 발전소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발전소를 군데군데 다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 하나의 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했을 때 효율을 높이면 얘보다 얘가 발전소 2개 만들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에너지 최소화시키면 돼. 아싸! 그럴 거면 난 열을 1인 열기관을 만들지. 이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1에 가까운 기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열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1이라는 건 열 관리를 하는데 쓴다는 얘기는 열의 흐름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열역학 제2법칙에 의게 됩니다. 열은 반드시 흘러야 돼요.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열은 정말 이런 얘기야. 근데 너네가 열에 대한 개념이 가장 역학 중에서 가장 낮아요.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해요. 왜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는 좀 신경 쓰셔서 푸셔야 됩니다. 신경 써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결석한 친구들도 있어서 겸사겸사 영상 찍었어요. 다음에 3주나 지난 후에 우리가 여기에 올 때 지금은 사람이지만 그때쯤 되면 다시 그래서 원숭이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오기 전에 이 영상 1.5배속으로 한 번만 듣고 와라. 제발. 문제 풀고.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내신 잘 보고 오십시오.